인테리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이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도급공사라고 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계속 드라마 너무 많이 썼나? 굉장히 멋지게 원더풀하고 컬러풀하고 아주 그냥 여기를 새로운 나만의 주거 공간으로 재창조를 시키겠다. 평당 한 250에서 300 넘어갑니다. 33평 기준 1억 기본이고요. 2억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돈이 많고 집 꾸미기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겠죠. 어쨌든 관심 없으시죠? 패스할게요. 그 다음이 직영공사입니다. 제일 비싼 게 도급, 그 두 번째 좀 더 싸고 좀 더 싸고 좀 더 싸고예요. 두 번째가 직영공사예요. 여러분들 집 근처에 인테리어 막 많이 있죠. 사장님들. 근데 인테리어는 보통 1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대료가 1층이 비쌀까요? 2층이 비쌀까요? 1층. 당연히 1층이 비싸죠. 여러분들 그 부동산이 보통 1층에 막 엄청 다닥다닥 돼 있잖아요. 안경점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층이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고요. 인테리어 사장님들도 그래도 수익이 나쁘지 않다는 소리죠. 그 말은 그만큼 가격이 좀 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12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고요. 평당. 그러면 33평 기준으로 한 4천 정도가 나와요. 4천 정도가 나왔을 때 이제 샤시를 추가하고 그러면 5천까지도 막 나오거든요. 아, 이게 샤시 포함 아니에요? 근데 샤시를 포함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샤시를 비포함해서 3,500 정도 나오고 샤시 포함해서 막 4,500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동적인데 대충 120에서 150 사이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직영공사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편하죠. 턴키니까 집 근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AS 받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AS 받기도 좋고 마음 편하게 아무 때나 말씀드려도 그분이 척하면 척.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리하고 근데 단점은 물론 도급공사보다는 떨어지지만 또 내역이 약간 불투명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견적이 맞아, 틀려. 견적이 알 수가 없고 공정도 그렇고. 그죠. 공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애매하게 해서 기타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밥값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왜 그래요라고 물어보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경비 가지고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기가 껄끄러워요. 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율할 때 어색할 수도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보통 집 근처에서 하시는 게 직영공사고 직영공사로 많이 하십니다. 세 번째, 이게 개별공사고요. 여러분들께서 개별공사로 직접 하시면 반값 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영공사의 반값. 네,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고 직접 하시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못하면 제가 약간 도와드리는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네. 그건 못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얄짤없습니다. 왜? 제가 제 마진을 보고 먹는데 당연히 그거보다 직접 하는 게 훨씬 싸니까. 개별공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사업체를 컨택을 해요. 하나씩. 직접 수리 일정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거를 하나씩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리 감독하고 계획도 짜고 공사 세부 디테일도 짜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자 보수나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해봤는데 돈 진짜 얼마 안 들었어요. 힘들잖아요. 힘들죠. 장점은 직영공사의 반값 정도로 보시면 되고 모든 자재와 공정을 확연히 투명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이게 내가 못하면 정리가 아니고 완전 일정 꼬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꼬이면 답이 안 나요. 사건 사고. 그렇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순서가 엉키면 아니 답이 안 원래 나와요, 이제 진짜. 싱크대랑 마루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싱크대를 먼저 해야 될까요? 마루를 먼저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보통 마루부터 해야 돼요. 아, 마루부터 네. 할까? 예전에 싱크대부터 했다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싱크대를 먼저 하면 싱크대 밑에 마루를 깔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못 깔죠. 그러니까 마루를 먼저 하고 그 위에 싱크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샤시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 해야 돼요. 샤시를 일찍 해야 거기서 나오는 문제 같은 게 많이 줄어드는데 도배 후에 샤시를 하면 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조명 후에 도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명을 한 다음에 도배를 하면 도배 좀 이상하게 되고 콘센트를 한 다음 도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못 지키면 빵꾸가 났어요. 샤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샤시를 못 하게 돼서 나중에 샤시를 한다. 그러면 샤시 인건비는 내고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게 힘들죠.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샤시에도 종류가 많고요. 샤시에도 업체도 많고요. 업체는 보통 1군 브랜드라고 하면 LG가 있고요. 네. 한화가 있고요. 2군이라 그러면 보통 KCC 이런 게 있고요. 3군이라고 하면 뭐 재현 하늘창 아니면 뭐 영림몰딩 어쨌든 다 괜찮아요. 다 좋은 곳인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어떤 샤시를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고 로이 샤시인지 아닌지 두께는 몇 T로 할 건지 2.4T인지 2.2T인지 이런 것도 다르고 자동 핸들인지 크린센트인지 수동 핸들인지 이런 게 또 달라요. 이런 거를 다 샤시 업자분들하고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조율이 안 되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샤시만 그런 거고 화장실도 다른 게 화장실도 타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화장실 타일은 기왕이면 좀 좋은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하얀 옛날 타일로 하면 보기가 그렇게 예쁘진 않을 수 있더라고요.
60 곱하기 30cm 정도로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는데 포세린 타일 예, 핫해요. 좋고요. 포세린 타일을 거실에 까는 건 반대하고요. 만약에 그 층간소음 문제도 있지만 깨지면 답이 안 나와서 근데 현관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그으면 좋고요. 이런 내용들도 좀 알아야 되지만 중문 같은 경우 우리 집이 가벽이 필요한지 아니면 가벽 설치가 안 되는지 또는 우리 집이 실크 벽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합지 벽지를 붙이면 이제 워낙 모양새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 상황에서 바닥이 워낙 우둘투둘한데 강마루 못 깔거든요. 그러면 장판 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면. 아니면 수평 몰타를 해서 수평 몰타를 뭐냐면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아니라 용액을 부어가지고 밑을 수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몇백 들거든요. 한 200, 300? 나라시. 그렇지. 나라시. 또 이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군대도 공병.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페인트 또는 필름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것도 과정에 맞게 또 해야 되고 이런 걸 공부를 잘 하시고 할 수 있다. 라면 하시는 게 좋고요. 순서가 엉키면 안 된다. 라는 정도고요. 비용은 직영공사의 반에서 60% 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2평 기준 2,000에서 2,200 정도면 원하는 거 풀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다. 완전 풀로 깨끗하게 고급 자재로. 뭐 샤시 포함하면 조금 더 드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애매하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2,000에서 2,200은 어쨌든 샤시를 비포함하면 한 1,000 후반에 가능하고 1,000 중반 후반 후에 다 가능하고 샤시를 포함하면 이제 한 2,000 초반에서 중반 정도 2,400 이 정도면 샤시 포함 충분히 가능하죠. 뭐 공부했다고 치고요. 멋지게.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혼자 할 때. 혼자 할 때 일단 개별 공사를 할 때 순서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순서를 제가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네, 순서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철거, 샤시, 시공 설비, 그다음 네 번째가 목공이고요. 문틀이나 몰딩 이런 거 가벽 상단 이런 거 하고요. 다섯 번째가 페인트인데 페인트랑 몰딩은 섞여도 상관없어요. 순서가 상관없고 네, 여섯 번째가 화장실인데 목공, 페인트, 화장실은 순서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필름, 여덟 번째가 마루. 근데 필름이랑 페인트는 더 섞이면 안 돼요. 필름 하시는 분들은 필름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고 페인트 하시는 분들은 페인트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필름을 먼저 하면 안 되고 페인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두 분이 엽자마다 말이 달라요. 그런데 페인트를 먼저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땐 필름이 끝나면 마루 시공하셔야 되고 마루랑 도배도 순서가 있어요. 도배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루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이제 마루를 먼저 하냐 도배를 먼저 하냐의 차이인데 마루를 먼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도배를 할 때 도배 의자를 갖다 놓잖아요. 그때 마루가 긁힌다는 건데 그건 바닥 보양제를 깔면 장땡이거든요. 도배를 먼저 하면 마루를 했을 때 하부물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를 제가 초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내가 PM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제 전문가인지 아닌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 이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고요. 개별 공사 하실 때 전문가를 초빙하면 되는 거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되고요. 불친절하면 그분이랑 거래 안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불친절한데 굳이 그분이랑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도배 다음에 중문이 있고요. 10번째로 중문이나 신발장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11번째가 이제 조명 공사가 되고요. 조명과 도배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데 도배 후 이틀 이후에 조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도배지가 마른 다음에 해야 돼요. 마르기 전에 하면 도배지가 뜨니까. 페인트랑 도배 사이도 중요한데 페인트를 예를 들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옆에 도배풀이 붙잖아요. 그럼 시꺼매지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를 한 다음에 도배풀을 붙일 때 항상 조심하시라 또는 보양 작업을 하시라 아니면 도배풀을 지워주시라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안 이쁘게 나와요. 각기 업자분들은 다 제대로 했는데 그 순서가 엉키거나 아니면 이런 주의사항을 모르니까 결과물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고요. 총 12가지 공정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공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잖아요. 우리 집은 얼마 전에 화장실 했는데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하니까 금액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뭐 조율을 할 수도 있죠.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인테리어 한동안 난 어디 가서 사나요? 호텔 사시면 됩니다. 호텔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전 이제 굉장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인간이라 사람이라 호텔에 이제 3인 가족 기준으로 조식 포함해서 이제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 평균으로 해서 한 보름 정도를 산 적이 있는데 이제 다 각종 할인 같은 거 받으시면서 이제 다양한 어플 이용하시고 하면 가능하니까 그럼 이삿짐은 어떻게 할까요? 이삿짐은 보관 이사하시면 되고요. 보관 이상 하시면 뭐 한 달을 보관을 해도 100만 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인테리어 한번 도전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거 하시는 동안에는 그렇죠. 호텔에서 살았죠. 왜냐면 제가 거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가격 같은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데는 유리가 50만 원이고 어딘 60만 원이고 어딘 100만 원이에요. 유리는 두께와 넓이 그리고 사용 목적만
비슷하면 유리값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용도가 균일한데 유리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일일이 다 알아보지 않고 100만 원에 산다면 그러면 50만 원에 사서 차라리 마진을 주는 게 훨씬 쌀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보고 최저가 이벤트 다 찾아보고 그래서 사은품 같은 거 다 받아놓고 최저가 중에서 가장 괜찮은 곳 중에서 내가 찾고 그 중에서 내가 마진을 먹는 거니까 실제로 인테리어 개별 공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업체를 잘못 찾고 이상하게 하는 것보단 뭐 쌀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아니죠. 여러분들이랑 훨씬 싸겠죠. 보통은 그냥 마진이 있으니까.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나오는데 뭐 뭐는 며칠 전에 하라, 뭐는 며칠 전에 하라 이런 건데 이런 건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보름 전에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만약에 체력 되시고 여력 되시면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보시고 직접 하라고요? 직접 해보시는 게 낫죠. 직접 해보시고 직접 해보시라고 제가 글도 쓴 거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막 하시라는 말씀을 절대 안 드려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보험을 하더라도 제 주변 사람들 추천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말하고 할 때 껄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정 안 되시면 문의를 좀 해보실 수도 있고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간단한 거는 짧게 답변 정도 블로그에 남겨드리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해보시는 게 또 좋은 경험이니까 정 안 되면 그땐 저한테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아니 일단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총 몇 명 정도가 올수리 기준으로 총 몇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까? 몇 명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20명? 아니 20명하고 20명 정도가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2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많으면 25명 30명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 필름 같은 경우는 7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실 5명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분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작업 그러니까, 반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되니까. 컨택 포인트가 몇 그리고 명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공정 과정의 개수예요. 몇 개 공정을 하는가고 예를 들어 10개 공정을 하면 10개 공정 반장님하고 또는 업체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10개 정도를 직접 한번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할 때 일정 다시 한번 몇 번 확인하고 계약금 일정 같은 거 확인하고 뭘 살지 자세히 확인하고 한 다음에 이제 감리 똑바로 하시고 하자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AS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컨택하면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아니 처음 하는데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감리가 똑바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죠. 근데 공부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심지어 개별 공사보다 더 싼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번째죠. 아까 도급, 직영, 개별 공사의 3분의 1 가격이 있어요. 셀프? 기가 내가 다 하는 막히게. 거예요 처음부터. 재료를 사서 내가 그으면 끝나요. 진짜 쌉니다. 셀프는 뭐 평당 가격이 없어요. 뭐 평당 뭐 1, 2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도배지 사서 그냥 붙이면 되는데 도배지 진짜 싸거든요. 풀 사서 붙이면 되지. 필름 사서 붙이면 되지 내가. 근데 그렇게 퀄리티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 예전에 그 라디오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 남편이 인테리어 비용이 아까워서 셀프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1년째 집을 못 쓰고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셀프 공사는 두 가지. 첫 번째 스트레스에 진짜 강하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인테리어를 잘 아는 분들 그리고 돈이 없고 손재주가 정말 좋은 분들. 시간도 많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고 진짜 왜 어지간하면 추천드리지 않고 사실 셀프 공사를 기획하시는 분이라면 저보다도 훨씬 고수일 확률이 높아요. 저는 셀프 공사 못합니다. 손재주가 없어서 맨날 가위질 할 때도 삐뚤어져요. 그럼 개별 공사할 때는 오시는 분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좀 처음에 이 순서를 짜시고 조율을 하세요? 애초에 제가 순서를 짠 상태에서 업체 컨택을 하는 거죠. 아, 나 이렇게 할 거다. 그렇죠. 애초에 이제 제가 고객님을 받으면 그분께서 뭐를 할 것 같다. 처음에 뭐를 할 것 같다고 저하고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가견적을 보내드리죠. 그러면 괜찮다야. 그러면 제가 집을 직접 가봅니다. 가견적을 받지만 실제 집을 가보면 다르거든요. 이분이 보통 인테리어 전문가면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한 경우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한다고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럼 제가 이거를 뭐는 넣고 뭐는 뺄게요 라고 말을 하면 오케이 하면 그거에 맞게 재견적을 내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일정을 짜고 일정에 맞게 업체를 컨택을 하고 업체를 컨택한 다음에 일정이 잘 돌아갈 것 같은지 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 이제 판매자 리뷰도 보고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상평도 좀 보고 어떤지 하자는 없었는지도 좀 보고 이제 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보고 그러다가 실제로 작업이 들어가면 전날에 이제 잘 되는지 확인 전화도 하고 실제로 작업이 들어가면 이제 제가 시간이 된다면 직접 감리도 하고 직접 보고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지 가도 음료수 좀 쏘고 좀 기분 좋게 좀 사장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하자가 있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하자가 있으면 AS 신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잔금 일정이 되면 잔금 받고 끝. 저는 초보자잖아요. 네. 이제 뭐 공사야 뭐
풀공사를 뭐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네. 뭐 한 번 해볼까 말까 뭐 할 정도인데 네네. 그 오시는 분들은 사실 프로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그럼요. 그 한 분야만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다 보면 내 의사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휘둘릴 수도 있고 휘둘려요. 인테리어를 잘 모르면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솔직히 저도 인테리어 업자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잖아요. 전 사실 인테리어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휘둘릴 때가 있는데, 하지만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주변에 누구 이제 가족이나 이런 걸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잖아요 하고 둘이 얘기가 다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거랑 인테리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고객, 인테리어 개별공사 업체, 그리고 실제로 시공업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시공업체하고 컨택을 하면 개별공사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누가 끼면 이제 요 사람이 업자가 되겠죠. 업자가 되고 업자가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가끔씩 인테리어 직영공사 사장님 통해서도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근데 인테리어 사장님들하고는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깐깐하니까. 왜냐면 일반 고객들은 모르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이랑은 직접 거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잔금도 되게 까다롭게 주기도 하고, 그런 걸 아니까 오히려 이쪽 분들이라고 할 때에 비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을 하실 때 요걸 통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것처럼 약간 티가 나지 않나? 내가 포커페이스를 하고, 아무리 뭐 약간 내가 지금 로티풀이 걸렸지만 로티풀이 걸렸지만 원페어인 것처럼, 38 광땡을 들고 있지만 망통인 것처럼, 이런 이제 포커페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 장빙이다, 뭐 10끝이다, 뭐 이렇게 됐더라도 8땡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비교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상황에서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너무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역시 하자죠. 하자 발생이 아무래도 제일 두려운 부분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 감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 도배 같은 경우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필름 같은 경우 하자 잘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자 그리고 순서 두 가지만 보시면, 공부, 하자, 순서,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총괄적인 공부, 그리고 순서 똑바로 하고 하자 있는지 똑바로 보시고, 세 가지만 하면 뭐 개별공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 이거는 사실 경매할 때 개꿀입니다. 이거 알아두면. 그렇죠. 이게 사실 경매 투자할 완전 때 꿀이죠. 경매 투자할 때 되게 좋아요.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면 진짜 이거 반값으로 그냥 필요한 것만 몇 개만 하면 되잖아요. 도배양판 하면서 간단하게 화장실 하나 요즘 모 업체에서, 대형 업체에서 싱크대 할인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뭐 굉장히 싸게 들어갑니다. 풀공사 기준으로는 총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모두 다 했다라면 3주 정도면 됩니다. 근데 화장실이 제일 길고요. 화장실이 거의 5일 가까이 걸려요. 4박 5일. 화장실 2개 기준 그 정도 걸리고요. 그 말고는 보통 하루에 다 땡치거든요. 도배 같은 경우가, 필름 같은 경우가 보통 이틀씩 잡기도 하고. 달라요. 업체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업체 정보는 제가 일일이 찾아봐야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게 유리한 공정이 있고, 집 근처에서 하는 게 유리한 공정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죠? 집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경우 있잖아요. 확장 공사 같은 거. 확장은 이제 건축법이나 이런 것도 좀 알면 좋고, 여기 확장을 많이 해보면 여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대략적인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하면 유리한 경우가 되고요. 화장실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스탠다드 하거든요.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리뷰 순으로 봐서 리뷰가 제일 좋은데, 그리고 하자 순으로 한번 봐서 하자를 봤을 때 이상이 없는 곳, 뭐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욕실 타일이 은근히 작업자 실력이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욕실 좀 설명해 주세요.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난이도가 욕실 높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덧방 공사가 있고 철거 공사가 있는데, 보통 인터넷에서 덧방 공사를 많이 하죠. 덧방 공사를 했을 때 이제 실력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줄눈이라 그래서 줄눈이 예쁘게 붙는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되고, 바닥 같은 거 줄눈이 안 예쁘게 되면 물이 막 고이거든요. 그리고 변기가 치마형 변기인지 아니면 볼록한지에 따라서 청소하기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욕조를 쓰더라도 욕조를 어떤 걸 쓰는지, 이제 아메리칸 뭐 스탠다드를 쓰는지 아니면 대림을 쓰는지 뭐 업체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기준선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독일을 어떤 걸 쓰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어디 회사 독일을 쓰냐, 어느 회사 독일을 쓰냐. 이게 정해져 있군요. 그럼요. 정해져 있습니다. 다 업체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독일 어디를 쓰는지 보시고, 두 번째는 타일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화장실 업체에서 현관이나 싱크대를
타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일 사이즈가 60 곱하기 30이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작은 거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30 밑은 안 됩니다. 보기 안 이뻐요. 타일 사이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자 볼 때 이제 실리콘이 잘 발려져 있는지, 실리콘이 안 발려져 있으면 실리콘을 좀 쏴주세요 라고 해서 실리콘이 예쁘게 좀 발려져 있어야 되고, 샤워기 할 때 해바라기 수전을 쓰실지 아닐지 이런 것도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미리 얘기하셔야 되고, 파티션일지 욕조일지 이런 것도 미리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로 업체 한번 방문해 보셔도 괜찮고, 대화를 해보면 좀 알아요. 친절한지 아닌지.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팀장이랑 대화하는 경우가 있고 사장이랑 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팀장은 친절한데 사장은 까칠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해봤는데 팀장이 친절한데 사장이 까칠한 경우는, 이제 팀장은 이제 말을 잘해서 막 이쁘게 해서 어떻게든지 고객 유치를 하는데, 사장은 약간 뻗대는 스타일이라 결국 AS가 생길 때 팀장보단 사장 권한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대기업은 좀 달라요. 근데 중소기업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도 좀 친절하신 분으로 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가즈아님 블로그를 찾아가면 화장실 무료 업그레이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하나씩 다 공정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별 공사를 하시게 되면 뭐 축하드리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못 하실 상황이면 블로그 고정창 있잖아요. 네. 블로그 가셔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을 3월 달부터 올릴 예정이에요. 3월 달부터 제 이름으로 이제 오픈을 할 생각이니까 신청을 하시면, 이제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이다 라고 하시면 화장실 무료 업그레이드 정도는 해드릴게요. 뭐에서 뭘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본형이라고 있어요. 기본형에서 고급형으로. 기본형? 예를 들어서 도기가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타일이 좀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실 분들 있지 않을까요? 300명 중에는 필요하시면 하시고, 있으시지 필요 않을까요? 없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는 게 좋죠. 돈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낚이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가벼이 여기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훌륭한. 아니, 돈을 가벼이 여기는 건 아닌데 돈은 많아. 그렇죠. 이미 건물주야.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저요라고 하십니다. 돈은 많으시군요. 부럽습니다. 우리는 적폐들은 나만 없고 네네네. 다들 돈이 있으셔가지고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맡기는 게 낫다. 아름답습니다. 20, 30대 투자금을 좀 불려나가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1억이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1억으로 투자할 곳이 좀 있어요. 지방입니까? 지방도 있고 수도권에서도 아직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곳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단지가 있는데 이 주변이 좀 많이 올랐고 여기는 안 올랐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곳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떤 악재가 터졌는 것 같아. 그럼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요. 근데 공부를 해봤는데 딱히 악재가 없더라. 그럼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게 저평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최근에 많이 오르는 데는 아무래도 일산 같은 곳이에요. 일산이나 비교적 이제 경기도이면서도 이제 너무 중심 쪽이 아닌 곳들, 그런 곳들 중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1억이면 충분히 투자할 곳이 있어요. 심지어 5천만 원으로 투자할 곳도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1,000만 원으로 할 때 많던데. 근데 이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계속 조심해서 1,000만 하시고.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대비해서 해보시라는 거고, 자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시라는 거지, 뭐 1,000만 원짜리가 너무 좋아요, 1,000만 원짜리 하세요, 이건 절대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서울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서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역세권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어느 타이밍에 사도 손해는 없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사실 지방이나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낮은 입지는 언젠가도 안 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기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말씀드릴 때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셔라 라는 거죠. 28살에 1억이고 뭐고 적다, 일단 저거.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아유,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요. 28살에 짜증나다 그러네 갑자기. 여자친구도 있고 돈 1억 모았으면 나 36인데 능력자인데 여자친구 없다고. 36. 불인이들은 저평가된 부동산과 저렴한 부동산을 구분하기 어렵다. 저평가된 부동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시적 저평가지라고 인근 단지와 비교하는 게 있고, 호재 대비 저평가지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시적, 그리고 호재 대비, 그리고 입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일시적 저평가지는 찾기 쉽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잠깐 보면 끝나고, 호재 대비 저평가지는 호재가 났는데 비교적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호재가 발생할지 않을지 불확실했었는데 점점 확실해지는 추세다. 근데 그게 최근 시세에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러면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2급지인 풍납동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게 불식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올랐고,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을 때 보통 뉴스가 발표된다고 확 오르진 않아요. 발표가 됐을 때 오르고, 그게 삽풀 때, 착공될 때 오르고, 완공될 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다면
그 호재가 맞는지 최근에 많이 올랐는지 반드시 보시고요. 세 번째는 입지 대비 저평가지에 목매지 마세요. 여기는 입지는 참 좋은데 너무 안 올라. 근데 그 주변 단지들이 다 그 시세면 그게 원래 그 시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변 시세가 다 그렇게 생겼다. 그런데 이렇다 호재도 없다. 그러면 입지 대비 저평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고수의 영역이에요. 정말 부동산 투자에 대해 나는 인사이트가 확실하고 내가 정답을 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럼 보시고요. 아니면 그런 건 찾지 마세요. 부동산 스터디나 블로그 통해서는 항상 하니까 예. 이제 온라인 통해서 많이 뵙고요. 3시간 40분 했습니다. 어우, 저희 순식간에 원래 이렇게 길게 하나요? 5시간 반도 하고요. 뭐 4시간도 하고요. 오, 그렇구나. 되는 대로 저희는 자르지 않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자연스러워서.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